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기념할 날은 아닙니다만 가자 전쟁 1년이 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전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전쟁은 아주 계속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외신들이 보던 걸 보니까요,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중부에 또 사이렌이 울리고 한 최소 4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는데 외신을 보니까 그게 땅에 떨어진 거라기보다 아마 요격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런 친이란 정예축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합동 공습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마스 쪽에서도 텔아비브 깊은 곳으로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다. 그런데 상당수는 요격이 된 것 같은데 요격되지 않은 로켓도 여러 대가 이스라엘 정부에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람이 좀 다치고 한 걸로 그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국 장중에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네.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후티 반군이 쏜 걸로 추정되는 지대지 미사일이 예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는데 물론 요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한때 폐쇄가 됐었고요. 헤즈볼라도 계속돼 이스라엘 북부 도시를 향해서 로켓을 한 50여 발 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전쟁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규모 공격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제가 이제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대규모 공격이 있을 거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선제 폭격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레바논 남부에 지금 병력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루트 쪽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도 또 공격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이 조금 더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어떻게 하든지 휴전하는 걸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유전 공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유가를 봐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가 좀 안 먹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레임덕 네.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한 건 정당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좀 부추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는 미국의 이제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이 대선 상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러스트벨트 위스콘신 집중 공략을 했다고 하는데 8일 사이에, 여드레 사이에 4번째 유세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선거라는 게 일반 유권자 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거 주별 대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가 지금 핵심 표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인 위스콘신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8일 사이에 4번째 유세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인데요. 위스콘신 주노라는 곳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 네. 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학대자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악의 학대자들, 내가 우리나라를 학대하는 자라고 부르는 국가들, 소위 동맹이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들이 무역에서 우리에게 하는 짓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고 동맹들도 관세 부과 예외가 되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매겨서 얻는 몇천억 달러를 미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국 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또 주장을 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에서 보면 근소한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러스트벨트가 네. 아시다시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밀리는 양상을 최근에 보여왔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네.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저께도 그 펜실베니아 버틀러 여기 앞서 그 피격됐던 곳이죠. 여기를 그 머스크하고 함께 가서 네. 유세를 했었죠. 그리고 또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펜실베니아 또 2번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규제 대거 철폐,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종료 같은 경제 공약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비판에 좀 날을 세웠다고요. 위스콘신 유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조 바이든보다 더 나쁘다. 내 생각에는 바이든이 해리스보다 더 똑똑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를 향해서 재앙적이고 급진적이고 무능한 대통령, 뭐 국가를 배신했다. 그다음에 이제 국경 얘기를 또 했습니다. 중산층도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가 나 있죠. 네. 그 허리케인 월라가 와서 이미 뭐 한 200명 넘는 피해자가 났는데 또 지금 또 온다고. 새로운 허리케인 네. 이제 밀턴이 온다고 네, 하네요. 밀턴이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이게 원래는 열대석 폭풍이었는데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최고 등급이 5등급인데 지금 시속이 280km까지 해서 지금 곧 플로리다 상륙을 하는데 지금 뭐 대피령이 내려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그 최대 인명 피해를 냈던 카트리나 때보다도 더 이 행정부의 대응이 최악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해리스는 전혀 사실 아니라고 또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인플레, 뭐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쏟아냈네요. 그쪽을 네. 두드립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제조업이 죽는다. 그러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자산이 줄고 세금이 치솟고 일자리가 사라지길 원하면은 해리스한테 투표해라. 이렇게 또 아주 역공을 또 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그런가 하면 이 러스트벨트 일부 경합주에서 노동자 표심을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분석인데요. 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러스트벨트는 그래도 해리스가 조금 이렇게 좀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강세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조금 좀 추이가 달라졌다는 게 더힐 분석입니다. 특히 노조에 가입한 블루칼라 노동자를 해리스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같은 그 핵심 경합주 승리를 이걸 가져와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고 이렇게 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남부 선벨트 여기도 이제 경합주인데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같은 데는 트럼프가 좀 열세로 분석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러스트벨트는 그래도 해리스가 좀 이렇게 여기에서 좀 우위를 보여온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더힐 분석은 노동자 표를 잡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따로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거죠? 네, 더힐도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노조원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물론 트럼프보다 앞서는데 과거에 2016년 대선 때 힐러리가 이 지역에서 노동자 표심을 잡았던 거에 비하면 훨씬 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힐러리가 2016년 대선 때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노조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에 한 12%포인트 앞섰는데 해리스는 이거보다 좀 9%포인트밖에 앞서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또 비교를 했습니다. 네. 당시 힐러리 얘기를 하니까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땠었죠? 이제 이번 선거도 네. 뚜껑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당시도 보면은요, 힐러리가 노조 쪽에서는 이 지역에서 51%, 42% 압도적으로 앞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오히려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을 뺏겼죠. 그 바람에 이제 대권을 넘겨줬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2020년 대선 출구조사 때 노조 가입 유권자 한 56% 지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40%인가 훨씬 앞섰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만 이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좀 힘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노조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어떤 양상인 팀스터즈, 거죠? 네. 운수노조, 운수노조. 그다음에 또 뭐 국제 소방관 협회라 같은데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 두 노조는 그동안에 쭉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는 어느 후보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해리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데는 또 이유, 배경이 있을 텐데요. 분석 그 나오고 더힐 있어요. 분석이요? 네. 해리스가 이렇게 노동계 표심 얻는데 고전하는 배경을 몇 가지 짚었습니다. 우선은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노조원들하고 상당히 많이 익숙해 있고 전에 그 기억하시죠? 가서 그 노조원들 파업, 자동차 노조 파업하는데 그렇죠. 피켓까지 같이 네. 들었죠. 그런데 해리스는 갑자기 교체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노조원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좀 서먹서먹하다는 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미국 노조의 어떤 문화적인 보수적인 성격 같은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조원들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게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그 감정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더힐의 분석입니다. 네. 이걸 극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나요? 그래서 뭐 지금 적극적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걸 틈을 뭐 관세 공약,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척결 같은 아주 강한 얘기를 하니까 노조원들이 먹힌다는 겁니다. 귀가 솔깃, 아주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보적인 어떤 활동과 얘기가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제조 부흥이라든가 일자리 아웃소싱 방지, 인프레 퇴치 같은 그런 노조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쪽으로 해리스가 이 마지막 한 달 채 안 남은 기간에 캠페인을 그쪽에 더 집중을 해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중동 정세도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현 정부 뭐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뒤를 잇는 해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허리케인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피해가 커서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케인 네. 때문에 지금 저 백악관이 상당히 비상입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허리케인 헐린 이게 지금 뭐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가장 오늘 새벽 보니까 미국 내 인명 피해가 최소 230명. 사실 미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인명 피해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군이 일부 투입돼 있는데 바이든이 그저께 성명을 내고 추가 투입을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지금 곧 플로리다에 상륙하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시속 280km. 아주 급격히 지금 그 5등급으로 그 네. 위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브리핑 받고 있다. 이걸 백악관이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플로리다 주민들이 그 지역 공무원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대비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 육군 공병당이 지금 현재 다 가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런 허리케인. 네. 잇따라서 물론 허리케인 시즌이긴 한데 과거보다 이렇게 심각한 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탓이라는 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도 그렇고요. 기후위기 봐라 이렇게 벌써 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플로리다가 지금 뭐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얘기 들어오면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얘기는요. 유럽인 미국하고 달리 씀씀이는 줄이고 저축을 한다. 이 경제 문제인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유럽연합 그 통계청 그 최근 자료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를 사용하는 20개국 가계 저축률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 15.7%. 코로나 이전의 평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그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생이 지금 상당히 빠른데 반해서 유럽연합은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 회생이 늦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번에 그 마이너스 경제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영국도 지금 보니까 뭐 저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경기가 조금 회복이 돼도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하니까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돈을 안 그래서 사람들이 쓰고. 돈을 지갑을 네.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고 미국은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뒷받침이 되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돈을 쓴다. 소비가 워낙에 또 중요한 나라니까 이것도 그렇죠.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지난주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고용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돈을 안 쓸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네. 무디스 분석가 얘기는 네. 미국의 저축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거 지금 보니까 뭐 5.2% 2분기 네. 기준. 그러니까 미국이 네. 2019년까지 한 10년 평균치가 6.1%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네. 소비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디스 분석은 이렇게 저축률이 이전 평균보다 낮아지니까 그만큼 소비 증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더 빨리 회복된 핵심 이유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세계 경제 이렇게 회생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간밤에 유로존의 8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전년비 0.8% 상승으로 예상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유럽 경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은 증시 랠리, 부동산 가격 상승도 좀 그렇죠. 영향이 미국 같은 있다고요. 이 모디스 애널리스트 얘기도 네. 미군 증시 랠리라든가 부동산 가격 상승 이게 이제 미국 가계 자산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반면에 유럽은 주식 투자가 미국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있어도 소비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도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독일 경제가 특히나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롬바르디의 네.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런 걸 지적을 합니다. 중동 긴장 고조, 그다음 독일 경제 부진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더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중동 상황이 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더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렇게 뭐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상태라서 뭐 조금 이렇게 좀 안전띠를 좀 풀어놨는데 너무 그런 것도 아직은 곤란하다. 이르다. 왜냐하면 예, 중동 네. 이란 그 악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는데 미국은 자우전 어쨌든지간 유럽에 의해서 지금 순항하고 있는 건 뭐 틀림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재생에너지 일자리 지난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건데 국제노동기구 분석이네요. 네, 연합뉴스 제네바 특파원이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에 글로벌 그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한 1,620만 개 정도, 한 해 전보다 한 18% 늘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폭 증가치인데 중국에 다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 가장 몰려 있다. 거의 3분의 2가 몰려 있다고요. 예, 네. 특히 이제 분야별로 태양광 발전 쪽에 이제 730만 개 일자리로 가장 많았는데 네. 이 중에서 한 65% 정도가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하고 설치 쪽인데 역시 중국이 제일 강했다는 겁니다. 액체 바이오 연료 분야는 28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는데 이거는 그 브라질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보유한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네. 태양광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용이 많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이제 액체 바이오연료가 됐고요. 네. 수력 발전 어떻습니까? 근데 수력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이것도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주로 이거는 이제 브라질, 중국, 인도 같은데 이렇게 퍼졌는데 작년에는 일자리가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8%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0만 개밖에 안 됐다.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중국이 앞서간다는 겁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같은 걸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도 좀 이렇게 해서 금융 지원을 해서 그쪽도 재생에너지를 촉진시키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요. 머스크와 브라질 대법관의 대립으로 X가 브라질 내에서 전면 중단된 지 한 달이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 좀 짚어볼까요? X가 아직 네. 귀에 익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러니까 X는 이 트위터죠. 옛날. 아시다시피 브라질 대법관이 머스크가 뭐 하니까 이제 말 잘 안 들으니까 이제 금지시켰죠. 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브라질 민간 조사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타이에 의해서 이제 못 쓰게 된 건데 이제 계정이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오히려 뭐 나쁘지 않더라. 이게 X 안 쓰니까 정신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금 브라질 대법원 이게 머스크가 지금 100개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 쓸 수 있도록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도 안 쓸 거다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꼴이 X 서비스가 브라질에서 재개돼도 다시 사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30% 이상은 이거 안 쓰고 나서 정신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서비스 중단 근데 한 달 지난 후에 뭐 X가 100기를 들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네요. 아무래도 뭐 대법원에서 뭐 그렇게 이제 대법원 판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대법원 다른 판사들이 이제 머스크가 계속 고개를 바짝 드니까 그래 만장일치로 차단해 지지를 하니까 이제 아차 싶으니까 아마 100기를 들고 뭐 벌금도 내고 하는데 정작 브라질 유저들은 그거 뭐 별 생각 없다. 이것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명 중 1명은 재개돼도 다시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